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매력사고는 주로 여성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시받았고, 사회과학은 남성의 활동과 가치관, 관심사에 온통 집중하느라고 여성을 반가거나 무시해왔어요. 사회과학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편견은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남성의 주도권을 확대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매력자분이 어차피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주요한 이점을 남자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매력자분이 어차피 쓸모없다는 생각에 출발하여 여성의 주요한 이점을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여성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어요. 여성이 매력자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성매매 종사 여성을 낙인 찍는 것인데, 여성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낙인이 내춘 남성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성이 남자보다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더 거세게 성매매 산업의 근절을 요구해요. 이러한 양상은 현재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수반되는 도덕적 불명예는 매력자본을 돈이나 재산, 지위, 권력 등과 교환하는 다른 모든 상황까지 확대되어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는 아름다운 여성은 꽃뱀으로 낙인 찍히고 남자를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이용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근저에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 특히 섹스를 공짜로 얻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남자는 돈을 목적으로 일해도 되지만 여자는 그러면 안 돼요.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이념에 의의를 제기하며 그것을 뒤집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한다고 해요. 일부 일처제와 성의 독점성에서 방해한 것은 없습니다. 북물과 조류에서도 일부 일처제는 가장 흔한 제도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는 성적 민주주의를 강요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많은 문화와 가치, 사회적 관습은 남성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남자의 세계가 수단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고, 세상을 대하는 남자들의 태도는 남을 돌보는 여성의 시각과는 반대로 지배와 조종에 기초를 두고 수단을 중시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자들은 단결 의식에서 확인되고 물질적인 보상에서 암시되듯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지위를 원해요. 남성의 자아 정체감은 사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주로 일과 공적인 영역에서 생겨납니다. 기든스는 오늘날 남성이 여성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에서 여성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반면 남성은 통제력을 상실한 데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어요. 일부 남성은 더 나아가 모든 남성이 여성을 증오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모든 남성은 아니에요. 아내나 애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심리치료사 애런 듀크스는 여성 혐오증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근본적인 증오감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을 대신해서 현실을 규정하고 관계를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려는 남성의 욕구를 설명해 준다는 사실과 남녀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는 기이할 정도로 극단적인 견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든스의 온건한 관점과 일치하고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요구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중사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페미니즘 이론은 종종 잘못된 미분법을 내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지력과 교육 같은 인적 자본으로 평가받는 여성과 미모, 그리고 세련된 외모와 같은 매력 자본으로 평가받는 여성으로 구분짓는 것이에요. 여성에게 두 가지 다 하라고 격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페미니즘은 의견이 다른 탓에 무수히 많은 종파가 서로 경쟁하는 광대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포스트 페미니즘을 포함하여 사실상 앵글로색슨계 페미니즘의 모든 분파를 아우르는 한 가지 주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성공포증과 아름다움 및 쾌락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청교도적인 앵글로색슨계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를 매우 거북해하고 가차 없이 부정적인 관점에 끼워 맞춥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 이론은 소득도 많고 지위도 높은 남자들은 젊고 매력적인 아내와 행사 대동용 여성을 주기적으로 선택하는 반면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돈도 잘 버는 여성들은 대개 훌륭한 전업 남편이 될 만한 무일푼의 남성이나 잘생긴 연하 애인을 찾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강한 이미지의 남성과 결혼하기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름다움과 섹슈얼리티, 더 넓게 보면 매력 자본에 대한 청교도적 앵글로색슨계의 적대감을 요약해줘요.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외모를 고려하는 행동을 금지해야 하고 매력 자본의 가치를 정하는 일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가부장적인 이념의 함정에 그대로 빠진 꼴이에요. 섹슈얼리티는 모두가 무시하고 싶어하는 방 안에 든 코끼리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 처리하기 힘든 것이에요. 심리치료사나 사회과학자, 저널리스트 모두 섹슈얼리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해요. 남성의 섹스 결핍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남성의 지속적인 욕구와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남성의 적대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 요인이에요.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옳은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욕이 완벽히 같다고 구라를 칩니다. 성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얻은 모든 증거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성욕과 충동이 더 강함을 알려줘요. 여성 동성애자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적은 빈도로 섹스를 즐깁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다른 그 어떤 집단보다도 자주 섹스를 즐기는 문란한 생활 방식 덕분에 많은 이성의 남성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전 사실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데 아무튼 오랜 만남으로 인해 서로에게 성적으로 실증이 난 동성애 남성들은 우연한 만남이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관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성생활을 유지해요. 남성의 섹스 결핍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은 성산업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여 다른 레저 산업처럼 번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에요. 성적 관심의 불균형은 다른 오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해결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여성의 힘은 증가할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볼 때 품격 있는 사랑을 중시하고 결혼생활 안팎에서의 에로티시즘이나 섹스 관계를 찬양하는 오랜 전통을 지닌 프랑스 성 문화는 현대적인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한 듯합니다. 앵글로색슨계 페미니스트들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페미니스트는 아름다움과 섹슈얼리티, 유혹의 기술을 찬양합니다. 수준 높은 성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프랑스 정부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고 6주 뒤에 성관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매도 되찾도록 골반 운동 수업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결혼생활 밖에서의 성관계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금기되지도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유혹의 기술을 높이 평가해요. 프랑스인들은 매력 자본이 직업상의 자질과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매력 자본이 어떻게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여성에게 귀감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의 삶을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해왔어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달라지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나쁜 소식은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좋은 소식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벨레레이드, 즉 못생겼지만 훌륭한 자기 표현력과 세련된 스타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사실을 늘 인정해왔어요. 매력 자본은 다면적이므로 어떤 요인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만이면 장점이나 이득은 하나도 없고 불리한 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뚱뚱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비만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대책이나 추방도 불법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성이 뚱뚱해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과체중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추가 위험 요인이며 때로는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을 안긴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비만은 일부 심리치료사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페미니스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남녀 똑같이 건강상의 문제예요. 그러한 역기능적인 운동을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한다는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이 그 목표를 잊은 채 논리와 사실, 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영원히 부정적인 이념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매력 자본은 특히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 간의 협상에 영향을 미쳐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협상과 흥정이 결혼 전에만, 다시 말하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성적 접촉은 결혼 생활 내내 여전히 협상과 때로는 격렬한 의견 충돌의 중심 주제가 되어요. 여성의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상은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내는 배우자를 설득하여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섹스를 제공하거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남편들이 거의 언제나 아내보다 섹스를 더 많이 원하고 상업적인 성산업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성적 관심의 이러한 불균형은 결혼치료사나 상담사, 잡지 상담란에 올라오는 가장 흔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분류는 정상적인 데이트나 결혼 시장보다 분명하게 매력 자본의 가치를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남성의 섹스 결핍을 고려하면 불륜의 수혜자는 주로 매력적인 여자들이에요. 하지만 매력적인 젊은 남자 또한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매력 자본은 결혼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학력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닐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사생활에서 나타나는 힘의 균형에서 매력 자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력 자본은 노동과 공적인 생활에서 얻는 어떠한 이득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아마 다음 시간이 매력 자본 마지막 섭 에피소드, 하위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